저 셋째를 제 아내로 삼겠습니다. 나무꾼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자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꽃 같은 둘째를 두고 밥 귀신 셋째를 택하다니.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지요. 저 둥근 몸 안에 황금빛 호랑이가 숨어 있단 걸. 조선을 뒤흔든 복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구름고개 아래 박참판대. 옛날 함경도 깊은 산골. 구름도 쉬어넘는 고개 아래 박참판이라 불리는 천석군이 기와집을 떡 걸리고 살았지요. 곳간엔 쌀이 산처럼 쌓였고 마당엔 살찐 소가 느긋했고 종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바빴소. 하지만 박참판 얼굴엔 늘 그늘 남몰래 한숨이 매달렸지요. 박참판에겐 딸이 셋이었소. 첫째, 다혜는 고운 난초 같고 둘째 연정은 달빛 같은 미색. 지나가는 나비도 멈춰 섰지요. 그런데 셋째가 문제였소. 이름은 복녀라 불렸습니다. 태어날 때 울음이 우렁찼고 젖이 떨어지기도 전에 밤내음을 먼저 찾는 아이였소. 자라며 복녀는 더 남달랐소. 하루밥 내 공기 기본이여. 떡 한 시루도 눈 깜짝 안 했소. 덩치는 산처럼 둥그렇고 볼살은 복숭아처럼 탱탱했지요. 동네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저건 아가씨인가 곰인가. 박참판 속이 타들어가네. 비웃음이 담장 밖에서 쏟아져도 복녀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밥그릇을 싹싹 비우고는 큰 손으로 배를 두드리며 허허 웃기만 했지요. 그 웃음소리는 넉넉했으나 박참판 귀엔 돌멩이 같았소. 전생에 무슨 업보냐. 혼사는커녕 밥값이나. 박참판은 툭하면 내뱉었지요. 복녀는 그 말에도 태어냈습니다. 밥을 먹어야 힘이 나지요. 그 한마디가 더 속을 긁었소. 그해 늦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참판은 환갑잔치 멧돼지를 직접 잡겠다며 산에 올랐지요. 단풍이 불타는 골짜기에서 참판은 흥에 취해 길을 잃습니다. 사냥꾼들은 보이지 않았고 숲은 덩그러니 참판만 삼켰소. 그때부터 이 집안의 복이 돌아가기 시작했지요. 붉은 눈 멧돼지. 참판은 이봐라 외쳤소. 대답은 메아리뿐이었지요. 바람이 잎을 긁는 소리만 귀를 파고 들었습니다. 참판은 식은땀을 삼켰습니다. 길을 돌리려던 그 순간 덤불에서 거친 숨이 터졌소. 붉은 눈이 번뜩였지요. 집채만 한 멧돼지가 튀어나와 땅을 박차고 달려들었습니다. 등털은 창처럼 곤두섰고 송곳니는 팔뚝만큼 굵었소. 참판 다리가 풀렸습니다. 비명도 못 지르고 주저앉았지요. 누런 이빨이 코앞에 닿는 순간 천둥 같은 호통이 떨어졌소. 이놈. 그와 함께 허름한 삼배옷 사내가 멧돼지 등 위로 날아들었습니다. 손엔 낡은 도끼자루 하나. 사내는 망설임이 없었지요. 정수리를 냅다 후려쳤습니다. 뼈가 울리는 소리가 숲을 갈랐소. 멧돼지가 미친 듯 날뛰었지만 사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목덜미를 쇠갈고리처럼 잡고 그대로 땅바닥에 내리꽂았지요. 숲이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멧돼지는 몇 번 발버둥치다 거품을 물고 축 늘어졌소. 참판은 입만 뻐끔거렸지요. 사내는 도끼를 갈무리하고 참판 앞에 정중히 섰습니다. 대감마님, 괜찮으십니까? 그제야 참판 정신이 돌아왔소. 사내 얼굴엔 숯검댕이 묻고 옷차림은 남루했지만 눈빛만은 별처럼 맑았지요. 그는 아랫마을 나무꾼, 이름은 강두식이라 했습니다.
차은파는 울먹이며 손을 잡았소. 내 생명의 은인이다. 내가 큰 상을 내리마. 집과 논, 소와 금,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말하라 했지요. 두식은 잠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묘하게 깊었소. 그리고 뜻밖의 말을 꺼냈지요. 사위, 청혼. 두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은 가난합니다. 재물은 다룰 재주가 없소. 차은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무엇을 원하느냐? 두식은 숨을 고르고 말했지요. 감히 청하건대 대감마님의 사위가 되고 싶소. 그 말에 마른 바람이 멎었습니다. 참판 얼굴이 굳어졌지요. 뼈대 있는 양반가에 근본 없는 나무꾼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참판 속이 뒤집혔지요. 이놈이 내 재산을 노린다. 틀림없이 둘째의 연정을 달라겠지. 그 꽃 같은 연정을 상놈에게.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구해준 은인 앞에서 약조를 어길 수도 없었지요. 참판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사내대장부가 배포가 있어야지. 좋다. 내 약조를 지키겠다. 지금 나와 함께 집으로 가자. 두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하여 두식은 고래등 같은 박참판 댁대문을 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하인들과 이웃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지요. 대청마루엔 둘째 연정이 앉아 분홍 비단저고리를 걸쳤습니다. 그 자태가 선녀 같았지요. 연정은 두식을 훑고는 부채로 코를 가렸습니다. 아버님이 설마 저런 상놈을 데려오셨나요? 한편 셋째 복녀는 몸짓만 한 밥상 앞에서 닭다리를 우적우적 뜯고 있었습니다. 낯선 사내가 들어와도 곁눈질 한 번 없었지요. 사람들은 낮게 웃었습니다. 저 덩치 좀 봐. 나무꾼 허리가 나만하겠네. 참판은 헛기침을 했습니다. 약속은 천금이다. 여기 딸 둘 중 누가 내 반려가 되길 원하느냐. 마당의 시선이 두식 입술에 매달렸습니다. 두식은 천천히 두 여인을 보았지요. 그가 먼저 바라본 것은 연정의 눈부신 얼굴이었습니다. 기운을 보는 눈. 두식에게는 남모를 눈이 있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기운을 보는 눈. 연정의 미모는 찬란했으나 등 뒤엔 텅 빈 독이 보였지요. 허영이 바람처럼 새고 낭비가 먹구름처럼 몰렸습니다. 저 여인을 데려가면 살림이 마르겠구나. 두식의 시선이 옮겨갔습니다. 닭다리를 뜯는 복녀에게로. 복녀는 둥글고 크고 고운 맛은 찾아보기 어려웠지요. 사람들은 키득거렸습니다. 하지만 두식 눈에는 달랐습니다. 복녀 머리 위로 황금빛 서광이 한 줄기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등 뒤엔 커다란 호랑이 형상, 집안을 일으키고 재앙을 막을 여장부의 기백이 서렸지요. 두식 입가에 확신이 번졌습니다. 그는 성큼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참판은 심장이 내려앉았지요. 제발 연정이 아니어라. 하지만 두식이 멈춘 곳은 달뼈를 씹던 복녀 앞이었습니다. 두식은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저기 달달이 뜯는 셋째 아씨를 제 아내로. 마당에 찬물이 끼얹힌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멈춘 듯 했지요. 복녀는 씹던 달뼈를 떨어뜨렸습니다. 툭 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참판은 눈을 비볐습니다. 뭐라? 셋째를 말하는 것이냐? 사람들은 웅성댔습니다. 미모를 두고 왜 곰을? 눈이 삐었나? 두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녀에게 다정한 미소를 지었지요. 제 눈에는 이분이 황금빛 보배로 보입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차은파는 속으로 춤을 췄습니다. 이 골칫덩이를 치울 수 있다니. 그는 서둘러 홀레나를 잡았습니다. 도식 마음이 바뀔까 두려웠지요. 복녀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밤만 굶지 않으면 됐지요. 그 말이 앞으로의 파란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부러진 가마채, 홀레날이 밝았습니다. 마당엔 전 부치는 냄새가 가득. 구경꾼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지요. 신랑 도식은 빌린 도포가 헐거워 꼬리가 자꾸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장원급제 같았소. 신부 복녀가 족두리를 쓰고 연지곤지를 찢고 나왔습니다. 치마폭이 넓어도 덩치를 감출 수 없었지요. 사람들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신랑 허리 나만하겠네. 언니들은 부채로 입을 가렸습니다. 굴러가는 게 더 빠르겠다. 어쩜 저리 둔해 보이니. 도식 눈썹이 꿈틀했으나 그는 끝까지 예를 갖췄습니다. 드디어 신행을 떠날 차례. 차은파는 슬픈 척했지만 입과 웃음은 감추지 못했지요. 출가 외인이다. 힘들다고 돌아오지 말 거라. 복녀는 담담히 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밥이나 굶지 않으면 다행이지요. 가마꾼 넷이 가마채를 잡았습니다. 우두머리가 침을 뱉고 외쳤지요. 자, 든다. 하나, 둘. 가마가 들리는 순간 둔탁한 파열음이 터졌습니다. 뿌지지. 참나무 가마채가 반으로 부러졌지요. 가마는 땅에 처박혔고 가마꾼들은 나가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사람이야, 바위야. 구경꾼이 배꼽을 잡았습니다. 달구지를 가져왔어야지. 복녀는 먼지 속에서 엉금엉금 가마 틈을 빠져나왔습니다. 족두리는 삐뚤어졌고 화롯은 먼지투성이었지요. 복녀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었습니다. 그때 두식이 다가왔습니다. 복녀 옷자락에 흙을 털어주고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지요. 가마가 부실하여 귀한 분을 모시지 못했구려. 우리 둘이 걸어가도 낭만 아니겠소. 웃던 사람들도 머쓱해졌습니다. 두식은 복녀 손을 이끌고 산길로 앞장섰지요. 복녀는 울컥했습니다. 소매춤에서 떡 하나를 꺼내 두식 입에 쏙 넣었습니다. 서방님, 고맙습니다. 이거라도 드시고 힘내세요. 그날 두 사람의 뒷모습이 이상하게도 다정했습니다. 초가삼간 첫밤 해가 뉘엿할 때 두식의 집에 닿았습니다. 산기슬 외딴 초가삼간 지붕은 사가 내려앉을 듯했고 벽엔 금이 가 바람이 숭숭 들었지요. 참판댁 기와집과는 하늘과 땅. 두식은 민망해 머리를 긁었습니다. 부인, 가진 게 없습니다. 비만 피하면 다행인 집이지요. 복녀는 말없이 둘러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이 작으면 어떻습니까? 마음 편히 누우면 그만이지요. 쌀이 비었으면 채우면 되고 지붕이 새면 고치면 되지요. 두식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신방은 더 좁았습니다. 낡은 이불 한 채, 물그릇 하나. 복녀가 들어서니 방이 꽉 찼지요. 두 사람 무릎이 닿을 만큼 가까이 앉았습니다. 촛불 하나가 흔들렸습니다. 정적이 길게 늘어졌지요. 그때 복녀 배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꼬르르, 쿵. 촛불마저 놀라 파르 떨었지요. 복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서방님, 송구합니다. 긴장이 풀리니 배속거지가 난동을 부리나 봅니다. 두식은 피식 웃었습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지요. 그게 세상 이치 아니겠소. 복녀는 다급히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기왕이면 고봉밥으로. 찬밥도 누룽지도 좋습니다. 두식은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먹을 것이라곤 찬밥 덩이와 찐 감자 몇 알뿐이었지요. 두식은 소반에 담아드렸습니다. 차린 건 없으나 많이 드시오. 복녀 눈빛이 번쩍 달라졌습니다. 부끄럼 많던 새 신부는 사라지고 장수처럼 숟가락을 쥐었지요. 복녀는 찬밥을 입에 넣고 감탄했습니다. 꿀맛입니다. 서방님, 집 밥맛이 참 좋네요. 순식간에 한 그릇, 두 그릇, 감자도 껍질째 씹어 먹고 누룽지까지 오도독 해치웠습니다. 두식은 턱을 괴고 바라봤지요. 부인, 천천히 드시오. 복녀는 물사발까지 단숨에 비우고 배를 두드렸습니다. 이제야 좀 살겠습니다. 눈치 안 보고 배불린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 말이 두식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밤, 더 큰 사건이 방바닥 아래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구들장이 꺼진 밤, 배부른 복녀는 기분이 좋아 좁은 방에서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녀가 엉덩이를 들썩이며 기지개를 켠 순간 우직근 쾅 벼락치는 듯한 괴음과 함께 구들장이 맥없이 꺼졌습니다. 낡은 바닥이 무게를 못 견딘 것이지요. 복녀는 엄마야 외치며 구멍으로 쑥 빠졌습니다. 두식은 먼지구름을 뒤집어 쓰고 콜록거렸지요. 한밤중 소리에 이웃들이 뛰어왔습니다. 불이야, 두식네 집 무너진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사람들은 흙먼지 속에서 엉덩이만 내놓고 끼어있는 복녀를 보았습니다. 걱정은 곧 조롱으로 바뀌었지요. 첫날 밤에 신랑 잡아먹는다는 소린 들어도 집을 잡아먹네. 복녀는 부끄러움도 있고 멍하니 허공을 보았습니다. 그 눈동자가 이상하게 빛났지요. 두식은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복녀를 부축했습니다. 부인, 다친 데 없소? 복녀는 두식 손을 꽉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다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땅이 꺼지는 순간 번개 같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두식은 침을 삼켰습니다. 깨달음이라니요? 복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장터로 가십시오. 집에 돈, 없는 돈 모두 털어 소금을 사두세요. 깨끗한 소금, 썩은 소금, 가리지 말고 바닥까지. 두식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소금값은 바닥이었지요. 염전 주인들이 울상이었으니까요. 두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인, 왜 하필 소금입니까? 복녀는 자신의 배를 두드렸습니다. 배가 든든해지니 머릿속에 거친 파도가 보입니다. 하늘 기운이 심상치 않아요. 곧 큰 물난리가 날 것입니다. 염전이 잠기면 소금이 금이 됩니다. 두식은 복녀 눈빛에서 멧돼지를 잡던 힘과 같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소. 내 부인 말을 믿겠습니다. 무너진 구들장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도 두 사람 눈빛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다가올 폭풍이 이미 문턱에 있었지요. 소금 산더미.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두식은 동네를 뛰어다녔습니다. 쌈짓돈을 꿔달라 부탁했지요. 이웃들은 두식이 성실한 줄 알아 돈을 내주었으나 혀를 찼습니다. 장가 하루 만에 빚을 내서 소금을 산다니 제정신이냐. 두식은 말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는 장터로 달려가 소금이란 소금은 모조리 사들였습니다. 소금 장수들은 춤을 췄지요. 웬 미친 손님이 재고를 다 치워 초가 마당엔 소금 가마가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복녀는 마루에 앉아 떡을 씹으며
흐뭇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저 집은 망했다. 공 같은 마누라가 밥 많이 먹으니 소금으로 간을 하려나. 두식은 천막을 덮고 기름 먹인 새끼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비가 와도 젖지 않게 고지대 뒤편까지 옮겨두었지요. 그렇게 보름이 지났습니다. 하늘은 야속하게 맑았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와 멱살을 잡았지요. 두식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복녀는 태평했습니다. 서방님, 밥부터 드세요. 배가 비면 마음이 흔들려요. 그 말이 이상하게 힘이 됐지요. 그리고 16째 되던 밤, 마른 하늘에 번개가 갈랐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졌지요. 처음엔 소나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난 듯 퍼부었지요. 천둥이 산을 흔들고 비는 하루 이틀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열흘이 넘어도 멈추지 않았지요. 강물이 넘치고 둑이 터졌습니다. 서해 염전들이 물바다가 되었고 소금 창고는 녹아 짠물만 남았지요. 소금이 사라지자 세상은 뒤집혔습니다. 쌀 없어도 버티나 소금 없인 못 산다 했지요. 김치도 국도 간을 못 맞춰 백성들 아우성이었습니다. 소금값이 100배, 200배, 천정부지로 뛰었지요. 그때 유일하게 마르지 않은 소금이 두식내 마당의 산더미였습니다. 거상들과 양반들이 몰려왔습니다. 어제까지 비웃던 자들도 비단옷을 휘날리며 매달렸지요. 그때 복녀가 마루에 나섰습니다. 팔짱을 끼고 호탕하게 한마디를 던졌지요. 돈 대신 쌀과 땅. 복녀가 내려다보며 외쳤습니다. 줄을 서시오. 돈만으론 안 됩니다. 거상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복녀는 단호하게 조건을 냈지요. 쌀과 비단, 그리고 쓸만한 땅 문서, 가져오는 분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물물 교환이 원칙입니다. 소금 한 줌이 쌀 한 마리 되었고 소금 한 가마가 논문서가 되었지요. 두식은 문서를 챙기느라 손가락에 쥐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난한 나무꾼이 고을의 큰 부자가 되었지요. 복녀는 욕심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재물은 물처럼 다루어야 해요. 막아두면 썩습니다. 그 말이 두식 마음에 박혔지요. 그때 친정 쪽에서 또 다른 파도가 몰려왔습니다. 첫째, 다혜는 이미 출가했고 둘째, 연정의 집안은 사치가 심했습니다. 장마통에 비단이 젖어 연정네 살림이 휘청거렸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니들이 소금을 구하지 못해 밤중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대문 밖에서 기척이 들리자 두식이 나가보았습니다. 비에 젖어 떨고 있는 두 여자, 바로 연정과 다혜였지요. 그들은 초라한 행색으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두식 서방, 복녀 좀 불러주게. 복녀가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언니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과거 밥만 먹던 동생이 아니라 호탕한 기운이 감도는 여장부, 비단을 걸쳤으나 눈빛이 단단했소. 언니들이 울먹였습니다. 김치, 담글 소금이 없어. 밥도 못 먹고 있다. 제발 소금, 조금만. 복녀는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소금 2자루 내어드려라. 언니들 얼굴이 환해졌지요. 복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가져가서 김치나 담가요. 그리고 형부들 단속 잘하시오. 얼굴만 예쁘다고 밥이 하늘에서 떨어지진 않소. 그 말에 언니들은 얼굴이 붉어져 도망치듯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두식은 복녀 등을 보며 이상하게도 더 믿음이 갔지요. 하지만 돈 냄새를 맡으면
똥파리도 꼬인다는 말이 곧 사실이 될 줄 그땐 몰랐습니다. 검은 송곳단의 밤, 소금으로 번 재물이 쌓이자 산 너머 도적대가 냄새를 맡았지요. 악명 높은 검은 송곳단, 두목은 천하의 잔인한 쇳칼손. 그는 며칠 전부터 입맛을 다시고 밤을 골라 담을 넘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불던 그 밤, 휘파람, 신호와 함께 도적 30이 일제히 들이닥쳤습니다. 평화롭던 집이 아수라장, 비명과 파괴음이 터졌지요. 도식은 낫을 들고 뛰쳐나왔습니다. 내 집안은 못 건드린다. 하지만 전문 싸움꾼을 혼자 당해낼 수는 없었지요. 도식은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칼날이 목에 파고들었지요. 쇳칼손이 씩 웃었습니다. 돈 있는 곳을 불어라. 안 그러면 목을 건다. 도식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내 피땀을 한 푼도 못 준다. 쇳칼손이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안채 부엌 쪽에서 괴음이 터졌습니다. 두꺼운 문짝이 산산조각 나고 먼지구름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 복녀가 걸어 나왔습니다. 한 손엔 밥주걱, 다른 손엔 비빔 양푼. 눈에서 불꽃이 튀었지요. 야식으로 참기름 듬뿍 넣고 막 한 숟갈 뜨려던 참이었습니다. 복녀가 호통쳤습니다. 어떤 놈이냐? 내 식사 시간에 밥상머리에서 행패냐? 쇳칼손이 비웃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산돼지냐? 너부터 베어주마. 복녀는 양푼을 조심히 내려놓고 무쇠 솥뚜껑을 부채처럼 집었습니다. 받아라. 밥도둑들아. 솥뚜껑이 윙소리를 내며 쇳칼손 뒤통수를 가격했습니다. 그는 비명도 못 지르고 기절. 솥뚜껑은 뒤에 졸개까지 쓰러뜨렸지요. 복녀는 마당에 감나무로 걸어갔습니다. 굵은 나무통을 양팔로 껴안고 단전에서 기운을 끌어올렸지요. 으라차, 땅이 울리며 감나무가 뿌리째 뽑혀 올라왔습니다. 도적들이 넋을 잃었습니다. 복녀는 나무를 몽둥이처럼 휘둘렀지요. 내 서방 손끝 건드리면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감나무가 스칠 때마다 도적들이 낙엽처럼 날아갔습니다. 검은 송곳단은 무기를 버리고 오줌을 지리며 도망쳤지요. 복녀는 마지막까지 혼주를 냈습니다. 모든 게 끝난 뒤 복녀는 울상이었습니다. 서방님, 내 비빔밥이 다 쏟아졌어요. 도식은 웃다가 울컥했습니다. 밥도 다시 지으면 돼요. 부인은 내 집의 장군이요. 그날 밤, 밤냄새가 다시 피었지만 더 큰 먹구름이 멀리서 서서히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가짜 어사의 모함, 도적을 물리친 소문은 고을을 넘어 관아까지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복녀를 산신령처럼 떠받들었지요. 하지만 좋은 일엔 막아 낀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복녀가 삶은 옥수수를 한광줄이 간식으로 먹고 있을 때 대문이 부서져라 열렸습니다. 친정하인 만복이 흙투성이로 헐레벌떡 기어들어왔지요. 그는 마당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아가씨, 큰일입니다. 대감님이 잡혀가셨습니다. 산양에서 내려온 암행어사가 박참판을 영모 자금 혐의로 옥에 가뒀다는 소식이었지요. 흉년 틈타살을 매점했다며 백성을 굶겼다며 몰아붙였답니다. 명백한 모함이었습니다. 참판은 흉년이면 곡간을 열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인은 울며 덧붙였습니다. 첫째, 둘째 아가씨 댁을 찾았으나 다혜 아가씨는 문전박대했고 연정 아가씨는 출가회인이라며 소금까지 뿌려 내쫓았습니다. 도식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천하의
몹쓸 사람들. 그는 낫을 들고 쳐들어갈 기세였지요. 복녀가 그를 막았습니다. 서방님, 낫은 두고요. 창고 열쇠를 챙기세요. 복녀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곰 같은 덩치 속에 여우 같은 지혜가 번뜩였지요. 돈을 좋아하는 자에겐 돈 냄새, 명분을 좋아하는 자에겐 명분. 우리는 낫 대신 쌀가마니로 싸울 겁니다. 그날 밤 창고가 활짝 열렸습니다. 소금 거래로 모은 쌀과 비단, 은괴와 문서가 달구지에 실렸지요. 복녀는 가장 튼튼한 달구지 위에 당당히 올라탔습니다. 달구지 행렬이 관하로 향했지요. 그 길 위에서 복녀는 배를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배야, 이번엔 사람을 살려야 한다. 그리고 새벽 관아의 문이 우렁찬 외침과 함께 열렸습니다. 관아 마당의 역전. 관찰사가 참판을 문초하던 참. 형틀에 묶인 참판은 피투성이었습니다. 곤장이 들려 올라가는 순간 대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멈추시오. 복녀의 목소리가 관아를 흔들었지요. 그 거대한 덩치가 마당에 들어서자 형리들 기세가 꺾여 곤장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두식은 복녀 곁을 지키며 눈빛을 퍼렇게 세웠지요. 관찰사가 고함쳤습니다. 누구냐? 복녀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저는 박참판의 셋째 딸 복녀라 합니다.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두식이 달구지 덮개를 걷자 하얀 쌀가마가 눈부시게 드러났고 은괴가 번쩍였습니다. 관찰사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지요. 복녀는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모인 백성들이 듣도록 크게 외쳤지요. 사또께선 아버님이 쌀을 매점했다 하셨지요. 하오나 여기 오천석은 흉년에 백성을 살리려 미리 준비한 구휼미입니다. 복녀는 장부와 인장을 꺼냈습니다. 이 쌀은 오늘부로 박참판 이름으로 나누겠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참판 만세, 복녀 아가씨 만세. 여론이 순식간에 뒤집혔지요. 관찰사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복녀는 한 걸음 다가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사또, 공을 세우고 싶으시지요. 이 쌀을 사또 이름으로 조정에 보고하십시오. 대신 아버님은 무죄로 지금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칼을 꺼냈습니다. 거절하시면 저는 백성 앞에서 쌀을 뿌리고 한양의 상소를 올리겠습니다. 명분과 이익을 동시에 준 제안. 관찰사가 거절할 리 없었지요. 그는 헛기침을 하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참판은 의인이다. 당장 풀어주어라. 환호가 터졌습니다. 두식이 형틀로 달려가 장인을 부축했습니다. 피투성이 참판은 복녀를 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평생 구박하던 셋째가 자신을 살려낸 것입니다. 그날 참판은 깨달았습니다. 미모가 아니라 복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사과. 참판은 떨리는 손으로 복녀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복녀야,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내 눈이 멀어 진주를 돌멩이로 봤구나. 복녀는 투박한 손으로 아버지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아버지, 울지 마세요. 배고파서 우시면 집에 가서 밥상 차려드릴게요. 그 무심한 듯 따뜻한 말에 참판은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복녀는 아버지를 등에 업었습니다. 두식이 앞에서 달구지를 끌고 복녀가 뒤에서 장인을 업고 갔지요. 그 행렬은 어떤 왕의 행차보다 위엄있고 아름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복녀는 긴장이 풀린 탓인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두식은 밤새 곁을 지켰지요. 부인, 아프지 마시오.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소. 복녀는 열이 올랐다 내렸다 했습니다. 그 사이 몸이 조금 가벼워졌지만 복녀는 여전히 복녀였습니다. 볼살은 남았고 배는 든든했습니다. 단지 눈빛이 더 맑아졌지요. 복녀는 두식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서방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가문의 닥칠 애군을 내 몸으로 눌러온 팔자였대요. 그래서 먹어도 허기가 가시지 않았던 거예요. 두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복녀의 고생이 가여웠지요. 복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 아버님 누명을 벗기고 쌀을 풀어 백성을 살렸잖아요. 그 덕에 애군이 많이 씻겨 내려간 것 같아요. 두식은 복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인, 나는 부인이 날씬해져서 기쁜 것이 아니요. 부인이 짐을 덜어 편안해진 게 고마울 뿐이요. 복녀는 웃었습니다. 그럼요. 제가 다시 더 둥그러져도 영감 마음은 안 변하죠? 두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말이 복녀의 마음을 한층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복녀는 재물을 한 곳에 쌓아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뿌릴 국리를 시작했지요. 복녀의 큰 뜻. 복녀는 마루에 앉아 달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재물은 똥거름 같아요. 모아두면 냄새나고 썩지만 밭에 뿌리면 꽃이 피죠. 두식이 물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합시다. 복녀 눈빛이 새별처럼 빛났습니다. 고을엔 병든 이가 많아요. 약값이 없어 죽는 이도, 그를 몰라 속는 이도 많죠. 우리 곳간을 열어 의원과 배움터를 만듭시다. 두식은 무릎을 쳤습니다. 역시 부인의 뜻이 태산이요. 내 따르겠소. 그날부터 두 사람은 바빠졌습니다.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릴 틀을 만들려 했지요. 목수를 부르고 의원을 청하고 서당 훈장을 모셨습니다. 복녀는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인부들이 끙끙대는 들보를 복녀가 번쩍 들어올리면 사람들이 환호했지요. 와, 여장군이다. 복녀는 호탕하게 웃으며 들보를 어깨에 메고 날랐습니다. 두식은 땀을 닦아주었지요. 그 모습이 고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물이 모이면 탐욕도 모이는 법. 관아, 쪽 눈길이 두식내를 다시 노리기 시작했지요. 관찰사는 체면을 살렸지만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저들이 계속 커지면 내 수탈이 들통난다. 그는 다른 꾀를 꾸몄습니다. 해민당을 핑계로 세금을 뜯어내자. 복녀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지요. 서방님, 장부를 철저히 씁시다. 백성 이름까지 남겨요. 빛 아래 두면 칼도 못 듭니다. 이 한 수가 다음 장에 큰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장부를 공개하다. 복녀는 아침 종을 울렸습니다. 마당에 백성을 모았지요. 농부, 장정, 주모, 노인, 아이들까지 모여들었습니다. 복녀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당은 장부를 모두 공개합니다. 쌀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약재가 누구에게 갔는지 한 글자도 숨기지 않겠소. 사람들이 웅성댔습니다. 그게 가능하오?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하오. 글은 증인입니다. 훈장이 붓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큰 글씨로 적었지요. 구율미, 진료, 약재, 서당, 장작.
모든 항목이 벽에 걸렸습니다. 복녀가 덧붙였습니다. 쌀은 백성의 것입니다. 우리 맡아 쓰는 사람, 그러니 감시도 백성이 하시오. 그날부터 구경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장부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저 집은 정직하구나. 소문은 관하로 갔습니다. 관찰사는 화가 났지만 손을 못 댔지요. 건드리면 민심이 들끓을 판. 그래서 그는 몰래 사람을 보냈습니다. 밤에 불을 지르려 했지요. 창고가 타면 장부도 타니까요. 하지만 복녀는 밥 짓는 사람, 불 냄새에 누구보다 민감했습니다. 그 밤, 복녀는 말했습니다. 서방님, 불조심은 밤만큼 중요해요. 두식은 횃불을 점검했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 기척이 스쳤지요. 복녀는 조용히 물동이를 옮겼습니다. 밧줄을 묶어 준비했지요. 검은 그림자가 불씨를 던지는 순간 복녀가 외쳤습니다. 지금이요. 물동이가 와르르 쏟아졌고 불씨는 순식간에 꺼졌습니다. 침입자들은 미끄러져 넘어졌지요. 복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누구 명이냐? 그들은 떨며 속내를 흘렸습니다. 사또 아전이 시켰습니다. 복녀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내일 관하에서 사실을 말해라. 대신 우리 당에서 일자리를 주겠다. 그 밤 불은 꺼졌고 관찰사의 술수는 되래 자기 발등을 찍게 되었습니다. 진짜 어사. 다음 날 관아가 소란했습니다. 침입자들이 자백했지요. 불 지시한 자는 관아 아전. 관찰사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거짓이다. 고함쳤지요. 그때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선비가 관아에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도포였으나 눈빛은 강철. 그가 패를 내밀었습니다. 진짜 암행어사다. 관아가 얼어붙었습니다. 복녀는 한 걸음 나섰지요. 어사, 나리, 장부와 증인을 가져왔습니다. 어사는 장부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관찰사에게 명했습니다. 창고를 열어라. 장부를 내어라. 관찰사는 핑계를 댔습니다. 규정이. 어사는 단칼에 끊었습니다. 규정은 백성 위에 없다. 창고가 열리자 숨겨둔 곡식과 뇌물 은괴가 쏟아졌습니다. 백성들이 탄식했습니다. 우리가 굶은 게 저기 있었구나. 어사는 형리에게 명했지요. 죄를 적어라. 백성 앞에서 판결하라. 관찰사는 파직되었습니다. 아전들도 줄줄이 잡혀갔습니다. 참판 누명은 완전히 씻겼지요. 어사는 복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 힘은 팔이 아니요. 사람을 살린 기록과 마음이요. 복녀는 웃었습니다. 그 말이 제게 밥 같습니다. 어사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날 고을은 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복녀는 여기서 멈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우리 고을만의 운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녀는 더 큰 판을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제도였습니다. 해민당의 규칙. 복녀는 당에 이름을 걸었습니다. 해민당이라 했지요. 백성을 편히 한다는 뜻. 그녀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창고는 백성 앞에서 연다. 둘째, 배부는 이름을 적어 남긴다. 셋째, 약제는 의원이 서명한다. 넷째, 서당은 가난한 아이부터. 다섯째, 일하지 않는 자는 먹을 만큼만 먹는다. 복녀는 냉정해 보였지만 속은 뜨거웠습니다. 사람은 이래야 스스로를 다시 믿습니다. 그 규칙은 고을에 뿌리 내렸습니다. 도둑질이 줄고 빚으로 무너지는 집이 줄었습니다. 두식은 마을을 돌며 목재를 구하고
의원을 모았습니다. 복녀는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가끔은 자신의 몸으로도 사람들을 설득했지요. 내가 이렇게 크니 나무도 더 들지요. 그 농담에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웃음이 두려움을 녹였지요. 그즘 언니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남편들의 노름과 사치로 가산을 탕진해 거지꼴이 되었지요. 그들은 해민당 잔치마당 한쪽에서 고개를 숙이고 떨었습니다. 복녀가 다가가자 언니들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밥 한 숟갈만 살려달라. 두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속으로는 내쫓고 싶었지요. 복녀는 잠시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국밥상을 내오게 했습니다. 언니들이 허겁지겁 먹자 복녀는 빗자루와 앞치마를 던졌지요. 밥값은 하셔야지요. 오늘부터 부엌일과 청소는 언니들이 맡으세요. 형부들은 장작 패고 물 기르시오. 언니들은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자비로운 복수이자 사람을 다시 세우는 손길이었지요. 해민당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마침내 한양까지 닿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의 부름, 어느 날 교지가 내려왔습니다. 해민당 공덕을 치하한다. 박참판과 두식, 복녀를 한양으로 부른다. 마을이 들썩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지요. 이젠 조정이 알아보는구나. 두식은 걱정했습니다. 부인, 우리가 감당할 수 있소? 복녀는 느긋했습니다. 감당은 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길은 멀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사람들이 나와 두 사람을 배웅했습니다. 복녀마님 만세, 해민당 만세. 복녀는 손을 들어 인사했지요. 밥은 꼭 챙겨 드세요. 그 말에 모두 웃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하자 궁궐은 높고 사람은 많았습니다. 대전으로 들어가니 대신들이 복녀를 힐끔거렸지요. 저 여인이 소문난 임금이 물었습니다. 그대가 복녀냐? 복녀는 큰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백성 덕에 살아왔습니다. 임금은 다시 물었습니다. 소금 대란을 어찌 알았느냐? 복녀는 잠시 웃었습니다. 배가 알려주었습니다. 대전이 술렁했지요. 임금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배가 나라를 살렸구나. 임금은 상을 내리며 부탁을 하나 더 했습니다. 그대의 규칙을 다른 고을에도 펼쳐라. 복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저는 다만 배고픈 사람이 없길 바랄 뿐. 임금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 바람이 나라의 기둥이다. 이로써 복녀의 일은 더 큰 길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길이 커질수록 시기와 모함도 커지는 법. 다음 위기는 내부에서 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흔들림과 약속. 한양에서 돌아온 뒤 해민당은 더 커졌습니다. 여러 고을이 본을 떠 비슷한 당을 세우려 했지요. 그러자 사람의 욕심이 끼어들었습니다. 몇몇은 명예를 탐했고 몇몇은 이익을 노렸습니다. 복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장부가 흐려지면 사람도 흐려집니다. 그녀는 젊은 이들을 모아 후계를 키웠습니다. 가난한 집 아들, 약초꾼 딸, 글 밝은 아이, 손재주 있는 아이. 복녀는 가르쳤지요. 밥은 먼저 굶는 이에게, 기록은 먼저 숨기려는 마음을 막는다. 힘은 먼저 약한 이를 들어올린다. 두식은 그 옆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밤, 두식이 물었습니다. 부인, 이렇게까지 해야 하오? 복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우리가 없어도 해민당이 굴러가야 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은 한 사람의 영웅담이 아니니까요. 도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손을 꼭 잡았지요. 부인. 나는 늘 부인 편이오. 복녀는 웃었습니다. 그럼 밥부터 드세요. 서방님은 배고프면 괜히 심각해져요. 그 농담에 두식도 웃었습니다. 복녀는 여전히 통통했고 여전히 잘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을은 그것을 비웃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복녀의 살은 복이다. 많이 먹어야 많이 나눈다. 복녀는 가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둥글어서 사람을 더 많이 품나 보다. 그 말이 해민당의 정신이 되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장에서 이 이야기는 진짜 결실을 맺습니다. 밥처럼 지은 해피엔딩. 세월이 흘러 머리에 서리가 내렸습니다. 도식과 복녀는 노부부가 되었지요. 복녀는 여전히 넉넉했고 밥도 여전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복녀를 복덩이 마마님이라 불렀지요. 해민당은 고을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굶는 아이가 줄었고 약값 때문에 죽는 노인이 줄었습니다. 서당에서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언니들도 변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땀 흘리며 부엌과 마당을 지켰습니다. 형부들도 장작을 패고 물을 길었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웠지요. 어느 가을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해민당 마당에 긴상이 놓이고 국밥이 솥재로 끓었습니다. 복녀는 국자를 들고 외쳤습니다. 자, 많이들 드십시오. 오늘만큼은 배고픈 이가 단 한 명도 없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만세를 불렀고 노인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식은 복녀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부인, 내 평생 제일 잘한 일이 뭔지 아시오? 복녀가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습니다. 또 그 말이죠? 도식은 단단히 말했습니다. 그날 참판댁 마당에서 부인을 고른 것이오. 사람들이 곰이라 비웃었지만 나는 보았소. 부인 안의 황금빛을. 복녀는 쑥스러운 듯 배를 쓸었습니다. 영감도 참. 그럼 저도 말할게요. 제가 평생 제일 잘한 건 그날 가마채가 부러졌어도 도망치지 않은 거예요. 도식이 웃었습니다. 부인은 처음부터 강했소. 복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밥처럼 천천히 사람이 된 거죠. 해가 저물고 별이 하나둘 떴습니다. 해민당 불빛은 그 밤에도 꺼지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겉모습에 홀리지 말라고. 진짜 복은 배가 아니라 마음이 품는 넉넉함이라고. 그리고 그 넉넉함을 알아본 자에겐 하늘이 결국 복을 내린다고. 도식과 복녀의 이야기는 그렇게 조선 상골의 전설이 되어 오래오래 전해졌답니다.